여러분,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살 투자 타이밍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정부의 지금 규제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대출 규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 살 사람들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출 규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이것들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런 주제로 항상 우리는 투자는 역발상이어야 돼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지 돈을 남들보다 빠르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먼저 공지할게요. 추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목요일 2시입니다. 자, 2시에 주제는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및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 공개예요. 리스크. 자,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죠. 근데 리스크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전혀 없으면 이익도 전혀 없는 거예요. 리스크가 조금 있으면 이익도 조금 나는 거고, 리스크가 크면요, 이익도 크겠죠. 하지만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리스크가 작은데 거기서 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자, 그런 경험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리고 항상 왜 재개발 재건축이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중요한 시간, 추석 끝나고 상쾌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현 정부는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이제 드디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그랬듯이 이제 규제 완화에서 규제 완화에서 이제 강화로 방향 전환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겁니다. 자, 진보 정권이 들어왔다. 그럼 뭐래요?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죠. 집 못 사게 직접적으로 뭐 규제, 양도세 팔 때는 양도세 중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이 보유세 엄청나게 매기고요. 종부세까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집을 못 사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집 못 사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안정화를 시킨다는 거는 보수 정권의 진보 정권에 다 똑같지만, 진보 정권은 집을 규제로 못 사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은요, 규제를 풀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게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항상 똑같죠. 규제를 막 하다가 시장이 너무 어렵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완화책을 또 쓰죠.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규제를 완화하고 풀다가 너무 막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죠. 하지만 이 보수 정권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간접적인, 그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만든다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규제로 최소한의 그런 규제 효과를 노려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공급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하려고 했다가 88 대책 이후에 시장이 막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막 올라서 강남이 지금 집값이 신고가 계속 갱신한다는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출 조이기로 이제 규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대출 규제 조이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뭐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막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죠. 없었죠. 결국은 집값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왜냐하면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같은 경우에 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지금 오를 거다.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은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빠르게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집값이 지금 오르니까 빨리 지금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이때에 맞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왜?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요, 시장이 또 갑자기 더 좋은 총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고 우리도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대책을 미리 세워서 집값을 좀 오르지 못하게 눌러놔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 지금 대책이 나온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요,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는 그런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여태까지는 양적 긴축, 시중에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흡수하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돌지 못하게끔 해서 물가를 잡는 양적 긴축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적 완화로 이제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9월 달부터. 그런데 9월 달에 보통 우리가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0.25%씩 올리거나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0.5%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0.5%를 지금 올릴 것이냐 지금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가 아닌 0.5%도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전환된다는 신호가 왜 중요하냐면요, 돈이 시중에 앞으로 더 많이 돌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그 시중에 많은 유동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 이런 자산시장 쪽으로 상당량의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1월부터 그런 얘기 했죠. 1월 달이 변곡점이 생긴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빠르게 투자하실 분은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빨리빨리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재개발 투자를 하든 재건축 투자를 하든.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였는데 7월 거래량이 8,733건.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거래량은 약 7,000건 정도에 머무를 것 같아요. 8월 거래량은 9월 말이 돼야 나오거든요. 아직 멀었죠. 이제 초니까. 그래서 한 7,000건으로 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제 시작될 거다. 아,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대출 규제의 효과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대출 조이는 그런 대출 규제가 지금 처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대출 규제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처음에 반짝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반짝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끝쳤다는 거예요. 길게 가면 5개월입니다. 길게 가면 5개월, 짧으면 3개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출 규제의 이 효과, 이 돈 쪼이는 이 효과는요, 사실 단기 효과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가 문제일까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인가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가요? 매도자 우위 시장인가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가요?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집주인들이 집을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돈을 가격 올리잖아요. 올려서. 이건 무슨 시장이에요? 매도자 시장이죠. 매도자 우위 시장. 그래서 우위 시장인 건 확실한데 추석 이후에 급격한 여지껏 지금 집값이 1월부터 계속 슬금슬금 오르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다. 숨고르기 양상. 숨고르기 양상이라는 거는 집값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집값이 뭔가 거래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거래가 잘 안 돼. 그게 바로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이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매도자 우위 시장. 네,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왜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면은 서울에 한 달 평균 5천 건 이상이 거래가 되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8월 달도 7천 건 가까이 되면 매도자 우위 시장 맞죠? 그래서 뭐 이런 대출 규제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약발에 안 막히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급격하게 많이 집값이 오른 그런 지역들을 먼저 묶을 겁니다. 그렇게 묶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를 못 하잖아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집니까?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요, 별로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주변에 바로 인근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건 다 예전부터 쭉 해오던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에서 지정된 데가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잖아요. 나머지 다 해제시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포든 성동구든 많이 오르는 곳들을 다시 재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 타격이 옵니다. 이거 분명 타격 옵니다. 예, 타격이 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타격이 오는데 이 타격이 길어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5개월.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계단식 상승이 아마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이때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은 남들이 웅크리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내는 거지, 남들과 똑같은 스탠스를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크게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규제 대책 이외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예요. 자, 규제 대책이 나오면 집값은 소폭 하락하거나 숨고르기 상태. 소폭 하락이라는 거는 약간 하락, 거래가 잘 안 되고 약간 하락한다는 거지, 집값이 푹 떨어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요가 숨고르기 한다. 이때는 투자 수요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규제 대책이 나오면. 자,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규제 대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여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겠네. 자, 그럼 이제는 사면 안 돼? 이제는 뭐 해야 돼? 관망해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락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죠. 반대로. 그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물건을 여기저기 골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돼. 지금 기회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는 기회도 못 잡으면은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자, 재개발 빌라, 재건축 아파트 이런 곳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정책의 방향에 순응을 해야지, 그 방향대로 말을 타고 가야지, 거꾸로 가면 안 돼. 거꾸로 가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대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성이 재개발, 재건축의 성패를 결정한다. 자, 이게 결론이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지역을 찾아갈까? 어떤 지역을 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전에는 중심 지역에, 입지가 좋은 중심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제가. 그리고 그것은 정설입니다.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투자를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사업성이 없으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건축비고, 뭐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인건비 다 올랐잖아요. 땅값도 오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야말로 사업성 좋은 데는 외곽이든 중심이든 무조건 들어가라. 사업성 좋은데. 사업성이 나오는 데는 외곽이 중심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한강변 투자처, 한강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수지역입니다. 한강변은 지하철도 사실은 필요 없는 곳이 한강변이에요. 한강변에 부자들이 사는 곳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자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맨날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한강변은 굳이 지하철에 안 가까워도 상관이 없어요. 있다면 금상첨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세권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결국은 사업성이에요. 역세권 투자처 사업성. 자, 역세권 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이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죠. 옛날에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역세권 개발만 있었다면 지금은 역세권 개발과 역세권 활성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좀 규모가 크냐면은 당연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훨씬 규모가 커요.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에다가 오로지 주택을 짓는 사업이라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의 주택과 그리고 어떤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짓는 오히려 복합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규모는 더 크죠. 자, 그래서 역세권이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든 이런 역세권에 붙어있는 데들은 가장 초점 뭐냐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용적률을 높이 줄 수 있느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 500에서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역세권 개발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것이 서울을 개발하는 모든 개발의 중심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세권 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500에서 700%라는 거는 우리가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우리가 대부분 사는 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용적률 200%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250%예요. 그런데 역세권은 500에서 700%면은 더블 이상 차이 나잖아요. 배 이상. 이렇게 사업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 좋은 데들,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도심을 개발하는 핵은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이. 그리고 초기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에 무조건 투자하세요. 이게 진행이 막 되고 있는 데들 있죠. 한참 막 조합 설립이 되고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들은 이미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한참.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하지만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금도 작게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진행이 되면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재개발은 재건축이나 이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이런 단계가 있죠. 재건축도. 이런 단계마다 가격이 오릅니다. 재개발도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 갑자기 막 동의서를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의서를 걷으면 가격이 훅 뛰죠. 동의서를 걷다가 나중에 걷어서 내서 거기가 조합 설립이 됐다. 가격이 또 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됐어. 재개발 구역으로. 또 뜁니다. 이런 뛰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내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고 이익도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다. 왜? 끝까지 우리 재개발 재건축자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지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단계마다 가격이 오를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팔고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이 초기 단계에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은 짧게 하고요. 행동으로 빠르게 움직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및 리스크 피하는 전략 공개 9월 19일 특별 세미나에서 공개합니다. 자,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뭐에 있어요? 실행에 있어요. 실행. 말로만 백날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말로만. 결국은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느냐. 생각만 많이 하면은 뭐합니까? 생각 많이 하면은 머리만 아파요. 그 생각은 깊게 하되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틀이다,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그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요. 많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에 도전하도록 해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